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일가사람의 손익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임금에 대해서 강의를 해볼 겁니다. 저희가 이 임금이라고 할 때 이 월급이잖아요. 월급을 받는 거는 참 좋은데 이 임금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 굉장히 골치가 아프실 거예요. 왜냐, 너무 복잡합니다. 우리 임금 체계가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 오늘은 이제 좀 그 고민들을 최소한 좀 덜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그 이해의 포인트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임금을 뭐 대중 없이 다 할 수는 없고 모든 거를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임금이 뭐냐, 통상임금이 뭐냐, 평균임금이 뭐냐 이런 거를 이해를 함에 있어가지고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가지가 뭐냐면은 이 임금이 뭐에 계산할 때 쓰이는 거냐, 어디에 쓰이는 거냐,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냐, 이거를 염두에 두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계산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따가도 다 나올 텐데, 분자에 뭐가 들어가고 이제 분모에 뭐가 들어가냐, 뭐가 과연 들어가서 어떻게 나누는 거냐, 요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임금이라고 하는 거는 근로의 대가다 라고 근로기준 법에서 정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내가 사장한테 받는 게 다 임금의 대가지, 근로의 대가지. 근로의 대가가 아닌 게 뭐가 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임금, 우리가 받는 금품 중에서 근로의 대가가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청구할 수가 있느냐, 안 줬을 때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나뉘어져요. 임금이라면은 내가 강제로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안 주면은 임금이 아닌 거면은 내가 사용자가 안 줘도 청구를 못 한다. 거기에 있어가지고 우선 사용자한테 돈을 다 받는다고 해서 그게 임금이냐 아니냐 구분할 수 있는 실익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 계산 방법이라 할 게 따로 없어요. 두 번째는 평균 임금입니다. 이 용어에서도 이제 나오죠. 평균 임금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 산정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 이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어떤 일수로 나눠요. 네. 그래서 이건 어떤 거냐면은 예컨대 뭐 퇴사를 하게 됐어요. 퇴직금을 산정을 해야 돼요. 그때 그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이 얼마냐? 아니면은 내가 다쳤어요. 휴업급여를 산정해야 돼요. 산재법상. 그랬을 때 평균임금이 얼마냐. 이렇게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 이전 3개월분의 임금이 얼마냐라고 하는 게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 뭐 생활임금이라고도 하는데. 세 번째가 통상임금이에요. 자, 이게 가장 골치 아파하실 텐데 이거 뭐 전혀 어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내가 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추상적인 대가, 이렇게 말하면 더 어렵나요? 소정 근로에 대해 가지고 내가 받기로 미리 정해진 돈, 이게 통상임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소정 근로라고 하는 거는 사용자랑 노동자가 합의를 해서 어떤 시간 동안 내가 근로 제공하기로 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대가가 얼마다라고 미리 정해져 있는 거예요. 미리 정해진 그 액수를 가지고 뭐 연장 근로 할 때 뭐 1.5배 가산을 하고 휴일 근로 그리고 뭐 연차 수당 이런 거를 계산하기 위한 게 통상임금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게 있죠. 최저임금은 뭐 이제 임금이랑 이제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뭐 거의 같은데 이것도 뭐 이따가 설명드릴 거예요. 뭐 복잡하게 본다면 한도 끝도 없지만 간단하게 생각해가지고 임금이다. 그래서 사실 요 임금이랑 평균 임금은 거의 똑같아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고 이 평균 임금이랑 최저임금도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산정되는 게 이제 얘만 이제 조금 다릅니다. 이제 그래서 많이 복잡해하시고, 네, 그래서 먼저 임금과 임금이 아닌 거를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임금이라고 하는 건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떤 명칭이든지 다 주는 일체의 금품을 다 이제 임금이라고 말합니다. 뭐 물론 이제 임금을 현물로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찌 됐든지 간에 근로의 대가다. 그럼 이제 근로의 대가가 아닌 게 뭐냐, 임금이 아닌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를 이해하시면 돼요. 첫 번째로는 지급 의무가 없는 거, 이거는 임금이 아니다. 조금 기분 나쁜 표현이 나오는데 뭐 관용적으로 다 쓰는 표현이니까 이해해 주세요. 은혜적, 호의적으로 주는 돈이 이제 임금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급 근거가 이제 명확하다. 그러면은 이제 임금인 거고, 이제 여기에는 뭐 계약이라든지 뭐 취업 규칙, 단협, 명칭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든지 지급 근거가 정확히 정해져 있으면은 이제 임금이다라고 하는 거고, 지급 근거가 만약에 없다 그러면은 임금이 아닌 거예요. 좀 출처가 불분명한 돈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성과급 같은 경우에요. 성과급 같은 경우에는 임금인 것도 있고 임금이 아닌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식의 평가를 받고 그거에 따라서 뭐 전년도 연봉의 몇 프로를 지급하기로 했다라고 정하면은 그거는 이제 임금이 될 수가 있는 거고, 또 그게 아니고 성과급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급 근거가 뭐 불분명하다든지 그런 건 이제 임금이 아닌 거예요. 그건 또 뭐냐? 경영 실적에 따라서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이거는 꼭 뭐 이렇다라기보다는 쉽게 말해서 그때 그런 거예요. 뭐 올해 영업이익이 뭐 200%가 났으니까 뭐 단협에 뭐 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줄게. 뭐 연봉에 뭐 100% 보너스로 주겠습니다라고 2020년도에 그렇게 결정했어요. 받았어요. 근데 2021년도에 나 그거 줘라고 노동자가 요구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럼 사장은 그러겠죠. 왜 줘? 왜 줘야 돼? 작년에 줬잖아. 라고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금융권 같이 뭐 영업이익이 몇 프로에 나느냐에 따라 가지고 뭐 얼마큼 준다라고 근거가 딱딱딱 뭐 문서로 뭐 최소한 관행이라도 있으면은 그걸 임금이라 볼 수가 있지만, 그냥 그때 뭐 근데 뭐 19년도에는 뭐 20년보다 영업이익이 더 많이 났는데 그때는 뭐 안 줬단 말이죠. 20년도에는 더 조금 났는데 주고, 그랬을 때 21년도에 달라고 할 수 있느냐? 달라고 할 수가 없다. 이건 달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임금이라고 볼 수가 없다. 결국에는 안 줬을 때 청구를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겁니다. 임금이냐 임금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는. 아시겠죠? 두 번째로 실비변상적인 금품이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이것도 그 지급 근거가 이제 명확하면은 이제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제 그거랑 별개로 임금이냐 아니냐, 그거는 따져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경조사비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뭐 부친 상당하고 이제 뭐 어쨌을 때 준다. 그거는 이제 지급 근거가 있으면은 청구는 할 수가 있어요. 안 줬을 때 뭐 단협에 뭐 부모님 사망했을 때 뭐 얼마라고 했는데 만약에 사용자가 단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줬어요. 청구는 할 수 있어요. 청구는 할 수 있는데 임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임금은 거기에 이제 포함되는 뭐 평균임금이나 아니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그런 임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경조사비는. 출장비나 뭐 식대나 현지 체재비 같은 경우는 명목을 잘 봐야 돼요. 명목을 잘 봐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그냥 실비만 예를 들어서 정산을 해준다. 실비 정산만 해준다. 그러면은 그거는 임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건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버스 회사 같은 경우에 뭐 그런 게 있어요. 뭐 장갑비, 뭐 연초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주는 거, 아니면 뭐 출장 수당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이게 뭐 출장 수당에 따라 가지고 뭐 어떤 뭐 실비를 내가 지급한 실비를 뭐 이렇게 영수증을 증빙해 가지고 그거에 맞춰 가지고 얼마큼 딱 주는 게 아니고, 뭐 장갑비 뭐 아니면 연초비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하루에 10,000원씩 줘요. 장갑 안 갈아도, 내 담배 안 펴도 줘요. 그런 경우라면 이제 임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예전에 그러니까 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헷갈리게 해놨냐면은, 이걸 임금에다가 다 이제 포함시키다 보면 이게 결국에는 이제 통상임금에 다 들어가게 되고, 그럼 이제 연장야간 휴일수당의 부담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임금이 아닌 걸로 보려고, 이거는 임금이 아니야, 이건 연초비야, 이건 장갑비야,
그러니까 평균임금에서도 빠져, 통상임금에서 빠져 이런 식으로 해왔는데 이제 법원에 항상 가가지고 그거를 깬 거죠. 노동자들이 그걸 다 깬 거죠. 그리고 임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은 임금 액수가 얼마인지, 액수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계산 방식을 알려야 한다라고 하는 게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 임금의 항목이 뭔지, 그러면 뭐 출장 수당은 뭐 얼마인지, 뭐 어떤 건지, 계산 방법 어떻게 되는지, 지급 방법은 뭐 어떤 식으로 되는 건지를 서면으로 계약서로, 서면을 하면 뭐 근로계약서는 아니면 뭐 다른 어떤 명목 계약서로 교부가 돼야 돼요. 최소한 취업 규칙이나 단체 협약이나 명시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노동자가 알아야 된다. 왜? 중요한 거니까. 내가 일하고 대가 얼마 받는지는 내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거를 명시하는데 사실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잘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럴 때 어떻게 하냐? 벌금 500만 원. 이게 얼마 안 되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벌금 500만 원을 받게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안 하면은 근로감독관이 나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도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할 때 벌금, 과태료 이런 거는 꼭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액수가 적어도. 네.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 아까 보신 것처럼은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전 3개월의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천천히 다 설명을 드릴게요.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분자 분모는 어차피 다 똑같아집니다. 어차피 분모가 작아진 건 상관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균임금은 도구적 개념이다. 어디에 그러면은 뭐를 할 때 쓰이냐? 퇴직금, 뭐 휴업수당, 연차유급 휴가수당, 그리고 금기법, 산재법상 각종 수당. 결국엔 휴업수당이랑 다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뭐 감급 제한이 있습니다. 사실 이 감급 제한을 조금 강조를 하고 싶은 게 뭐 그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징계 같은 거에서 뭐 감봉 얼마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감봉 액수에 다 제한이 있습니다. 이거는 꼭 나중에라도 챙겨보세요. 그냥 막 사용자가 마음대로 감봉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한 번에 감급할 수 있는 액수에 제한이 있어요.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분자랑 분모에 뭐가 들어가고 뭐가 빠지느냐만 저기 보면 된다고. 이건 좀 간단해요.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 그리고 이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눈다 라고 하는 거고 있고요. 평균임금, 통상임금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냐? 그럴 때는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어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사정에 의해 가지고 평균임금이라고 하는 거는 가변적으로 변할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 추상적인 임금, 통상임금을 이제 평균임금으로 본다. 그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 볼까요? 사유 발생이라고 했을 때 퇴직일은요. 내가 만약에 회사를 6월 30일까지 다녔다. 그러면은 이것만 오늘 기억하셔도 참 돼요. 7월 1일이 퇴직일인 겁니다. 그래서 뭐 건강보험 그 자격특실학에서는 있잖아요. 그런 거. 내 취업 내용 볼 수 있는 거. 그런 거 떼보시면은 내가 6월 30일까지 다녔으면 이제 상실일은 뭐 7월 1일 이제 그런 식인 거예요. 이제 이것도 다 마찬가지로 가는 겁니다. 총일수는 뭐냐? 총일수는 이제 뭐냐면은 사유 발생일에서 소급해가지고 사유 발생일이 이날이라고 했죠. 7월 1일이라고 했죠. 사유 발생일에서 소급해서 역법상 3개월 동안에 포함된 일수다. 이거가 이제 총 일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역법은 뭐 주역 그런 거 아닙니다. 그 달력으로 세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89일에서 92일 사이가 나와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5월 1일이 퇴직일이에요. 그러면은 5월 1일 빼고 이전 3개월 2, 3, 4월 더하면은 이제 2월 28일인 날이면 이제 89일이 나와요. 9월 1일자에 퇴직을 하면은 이제 6, 7, 8월 더해가지고 92일이 나와요. 이거 날짜 세는 거 다 아시죠? 이제 28일, 31일, 30일. 여기 30일,
31일, 31일 이러니까 이때가 제일 많은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퇴사를 해야겠다 마음 먹었으면은 퇴직금 많이 받으려면은 5월 1일에 퇴직하는 게 유리하겠죠. 9월 1일에 퇴직하는 것보다 분모가 더 적으니까 이때가 분모가 더 적으니까 평균 임금이 더 많아지겠죠. 분자 분모에서 빠지는 액수랑 기간이 있어요. 같이 빠집니다. 분자 분모에서 같이 빠지는 액수, 기간이 있어요. 아예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수습기간 빠집니다. 사용자 귀책 사유로 휴업한 기간이 아예 다 통으로 빠집니다. 이 보시면은 다 공통점이 있어요. 이제 사용자 쪽 귀책 사유, 이제 혹은 사용자 쪽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떤 근로기준법에서 보호하고 싶은 귀책 사유는 이제 다 빠지는 거예요. 이게 이런 기간이 들어가면 이제 노동자한테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빠지는 거예요. 육아휴직 기간도 빠집니다. 쟁의 기간도 빠집니다. 이거는 좀 논란의 여지가 해석 여지가 복잡한데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제가. 예비군 기간 빠지는데 예비군 기간 빠지는데 예비군 기간에도 이제 평소랑 똑같이 임금 지급 받으면은 안 빠집니다. 그대로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업무의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 승인을 받아서 휴업한 기간도 어쨌든 빠집니다. 이거랑 4호는 다른 거예요. 4호는 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인정이 된 거 그렇게 해가지고 빠지는 그러니까 휴업한 기간이 빠지는 거고 8호는 사유 불문하고 사용자가 승인하면은 그건 빠지는 겁니다. 분자에서만 빠지는 게 있습니다. 이건 불리한 거겠죠. 분자에서 빠지는 거니까 분모는 그대로고 임시로 지급된 임금이나 수당 그리고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은 빠진다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본 거에서는 안 나왔는데 분자에서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법에 봐도 안 나와요. 법에서 정한 게 아니고 판례에서 인정이 된 겁니다. 정기상여금 들어갑니다. 근데 전액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퇴직 이전에 1년 지급분의 12분의 3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정기상여금도 이제 근로의 대가니까 임금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근데 그 총액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결국엔 평균임금 산정이라고 하는 게 이전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분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3개월분만. 그래서 분자에 들어갈 때 총액에서 3개월분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12분의 3만 들어가요. 근데 이거는 이제 내가 퇴직할 때 받는 거 그게 포함되는 게 아니고 퇴직 당시에 정산받은 수단이 포함되는 게 그게 아니고 이거는 퇴직 당시에 받는 거는 뭐냐면은 내가 내년에 쓸 수 있는 건데 퇴직해서 못 쓰는 거 돈 받는 거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전년도에 내가 받았던 거에서 12분의 3이 들어가는 겁니다. 복잡하죠? 쉽게 설명한다고 했는데 복잡하죠? 네. 두 가지 이제 계산 방식 좀 볼게요. 3개월 중에서 이제 일부가 빠지는 경우가 있고요. 전체가 다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7월 1일자로 퇴직을 했다. 4월 1일부터 4월 30일, 근데 4월 30일까지 사용자 사유로 인해서 휴업한 경우에는 원래대로면은 4, 5, 6월분이 분자분을 산입돼야 되지만 이때는 4월분만 빠집니다. 4월분만 빠지고 5, 6월분은 5, 6월분의 일수와 액수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4월분이 아예 통으로 빠지고 5, 6월분만 분자 분모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상여금 연차수당도 12분의 2만큼만 이제 분자에 산입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3개월 전체가 다 빠진 경우가 있어요. 7월 1일자 퇴직했는데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자 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4, 5, 6월분이 분자분모에 산입돼야 되지만 대상 기간이 없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제 일수와 액수로 계산합니다. 뭐 이제 이랬을 때 정기상여금 연차수당도 이제 12분의 3만큼의 분자에 산입이 되는 거죠. 통으로 다 빠졌을 때, 통으로 다 빠졌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그 이전 3개월로 한다. 그리고 통으로 다 빠진 게 아니고 일부만 빠지면은 분자와 분모가 이제 일부만 이제 계산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재밌게 보고 계신가요? 근데 제가 아무리 기를 쓰고 재밌게 하려고 해도 임금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통상임금 보겠습니다. 통상임금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어지는 거고, 여기 이제 고정적으로 주는 거다라고 하는 게 이제 판례에서 추가로 요건하고 있고,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한 대가다. 노동자랑 사용자가 내 근로의 가치가 얼마냐, 내가 얼마짜리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를 정한 거다. 그래서 시급, 1급, 주급, 월급 이렇게 되는데 결국에 계산할 때는 시급을 계산하게 됩니다. 시급이 얼마냐로 결국에는 계산을 하게 됩니다. 어차피 연장량한 효율도 다 시간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시급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추상적으로 내가 제공하는 근로에 대한 대가다라고 하는 거고요. 뭐 할 때 쓰이냐? 이게 이해의 포인트라 그랬죠. 첫 번째, 흔히 말하는 초과수당, 연장야간, 휴일근로수당이라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거. 요거 이제 조금 골치 아픈 주휴수당이 있고, 이제 해고예고수당, 그 30일 전에 해고예고 안 하면은 줘야 되는 거, 그거. 그 밖에 평균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 통상임금이 쓰입니다. 계산 방법은 뭐냐? 이것도 분자분모를 생각하시면 된다겠죠. 분자분모에 있어가지고 이제 분자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소정근로대가 정기 일률 고정된 거고, 분모는 이 방식이 있어요. 조금 복잡한데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209냐, 243이냐 뭐 그런 건데, 예, 다 방식이 있습니다. 분모를 계산하는 방법을 먼저 알아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급 기본인 거고, 우리 대부분 근데 월급제 사업장이잖아요. 우리 대부분 그런 경우에는 결국에는 월급액을 구한 다음에 그거를 주급으로 나누고 결국엔 또 그 주를 뭐 이제 시급으로 나누고 이제 그런 식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제가 복잡하게 이제 설명드린다기보다는 결과값을 말씀드리면은 일주 통상 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 주 단위로 했을 때는 48시간이 나와요. 왜 분모가 48이냐? 소정근로는 법정근로 시간 내에서 무조건 하는 겁니다. 그래서 8호 40에서 40 나오고, 주휴도 유급으로 처리가 되는 거죠. 월급제 같은 경우에는 주휴도 내 유급으로 받은 거니까 8이 나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평균 주수는 4.345주예요. 365를 12개월로 나누고 그 12개월 이제 7, 이제 한 주에 7일이니까 이렇게 나누면은 4.345주가 나와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계산 방식에 따르면은 이제 48 곱하기 4.345를 하면요, 이제 여기 나온 대로 이제 208.556이 나와요. 근데 이제 만약에 유급 휴일이 이제 1일이 이제 추가로 더 있다. 주휴일 말고 예를 들어 뭐 토요일을 유급 휴일로 정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243이 이제 분모가 됩니다. 이제 왜 243이냐? 48에 유급으로 되는 시간이 이제 8일이 더 있으니까. 그래서 막 뭐 우리 사업장은 뭐 유급 휴일이 하루가 더 있어라고 해서 별로 좋아할 만한 게 아닙니다. 시급제면 모를까? 월급제면 결국에는 불리해요. 그러니까 시급제인데 뭐 내가 근로를 안 해도 뭐 거기에 맞게 뭐 시급을 쳐서 줘요, 무조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좋은 건데 결국엔 이제 뭐 월급제 사업장이면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죠. 어차피 내가 정해진 월급 받는 거니까 내 근로 제공 시간이나 일수랑 상관없이. 예. 분자 계산 방법이 결국에는 이제 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2013년도 이 통상임금 판례에 의해 가지고
이제 정기상여금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제 그렇게 이제 정해진 건데 소정근로의 대가다라고 하는 걸 먼저 설명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법정 근로 시간 내에서 당사자 간에 제공하기로 한 근로의 대가다. 근로의 대가라고 하는 거는 어차피 중복 설명인 거니까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 거겠죠. 법정 근로 시간 내 40시간에 관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급받는 뭐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은 포함이 안 된다. 그런데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 고정 OT 이런 식으로 주는 게 있어요. 근데 고정 OT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빠진다. 통상임금에서.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내가 근로 제공한 거랑 상관없이 고정 OT라고 하는 항목으로 예를 들어서 돈을 받아요. 내가 오버타임 근무를 하나도 안 했어도 그런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여지도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업장은 이제 다음 이제 근로 시간 파트에서 할 그 포괄임금으로 하면서 고정 OT를 정해서 주고 이제 그런 거랑은 다르게 항목 이름은 이제 명칭은 고정 OT인데 실질은 그냥 OT를 하나도 안 해도 그냥 주는 거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소정근로의 대가라고 볼 여지도 있다는 거예요. 통상임금 하게 되면 긴장하게 됩니다. 이게 워낙에 민감한 거라서.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것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정기성이라고 하는 건요. 미리 정해진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거다. 한 달을 초과해서 지급돼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였죠. 두 달에 한 번 아니면 뭐 분기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건 그래서 이미 다 관행화가 다 됐어요. 이거를 뭐 부인하는 사람은 더 이상 없습니다. 예전에는 부인했었죠. 이게 어떻게 소정근로의 대가냐. 뭐 두 달, 세 달 단위로 하는 건데. 그런 변명은 더 이상 먹히지 않고 두 번째로 일률성이 일정한 조건이나 기준에 달한 사람한테만 지급하는 금품이에요. 근데 이 조건이라고 하는 게 뭐 무조건 모든 조건 다가 아니고 소정근로에 대한 가치평가와 결부된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제철소예요. 뭐 고열수당 이런 걸 줘요. 어디서? 뭐 고로와 가까운 데서 일하는 노동자한테는 줘요. 그런 경우에는 일률성이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더 뜨거운 데서 일을 하니까 그거에 맞게 돈을 주는 거니까. 가치평가랑 결부된 조건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거는 다 이제 인정이 되는데 이제 뭐가 인정 안 되냐면은 요게 인정이 안 됩니다. 가족수당 같은 경우에 이제 이게 뭐 공기업 체계인데 그 공무원 체계 이제 그대로 베껴서 공기업들이 결국은 다 이런 식으로 정하는 건데 뭐 본인 4만 원, 배우자 4만 원, 자녀 한 명당 2만 원을 지급해요. 근데 싱글한테도 준다. 배우자가 없는 싱글한테도 무조건 4만 원 준다. 뭘로? 가족수당 명목으로. 그런 경우에는 본인 부부는 제가 이뻐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노동자가 이뻐서 주는 게 아니고 그 회사를 다니면서 일을 하니까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부분은 사실상 이 회사에 다니면은 다 받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소정근로 가치평가랑 당연히 결부된 조건이다. 일률성 있는 거다. 요런 거는 소정근로 가치평가랑 결부된 조건은 아니다. 배우자가 있다고 해서 뭐 이 사람의 노동의 가치가 더 올라가고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이거는 임금인 거는 맞죠. 임금인 건 맞는데 평균 임금에 이제 포함된다고 볼 수는 이제 있는데 통상 임금인 건 아니다. 이제 제일 골치 아픈 게 이 고정성 조건인데 그러니까 노동 근로 제공에 업적이랑 성과랑 관계가 없이 지급 여부가 사전에 확정돼 있는 금품을 이제 고정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가 빠지냐면은 뭐 어떤 뭐 정기상여금을 뭐 지급할 당시에 뭐 재직자한테만 준다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이걸 이제 사전에 이 사람이
임금이 그때 당시에 재직할지 안 할지를 확정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재직자 조건 붙어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이 없다 해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봐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재직자 조건 붙어 있어도 통상임금이다라고 본 서울고등법원 판례도 있긴 있어요. 아니라고 본 대법원 판례도 있고요. 단 이제 뭐 재직 조건이 붙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퇴직을 했어도 그 해 근무 일수를 뭐 일할 계산을 해가지고 지급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 그때 당시에 재직한 사람한테만 그냥 상으로 주는 돈이 아닌 거고 소정근로 가치평가랑 결부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고정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직자 조건이 붙어 있어도 잘 봐야 돼요. 근무일수 일할 계산해서 주는지 안 주는지 그걸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최저임금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은요, 최근 몇 년간 많이 이슈가 됐었죠. 그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도 이슈가 됐었고, 이제 우리 뭐 그 주휴수당 계산할 때도 많이 이슈가 됐었어요. 뭐 주휴수당 이제 줘야 된다, 그걸 이제 안 주면 안 된다. 특히 시급제 그 알바 노동자들 많이 문제 됐었어요. 최저임금은 이제 임금에 관한 최저 수준을 정한다라고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헌법에서도 정하고 있어요. 최저 조건에 관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에서 최소한 이제 이만큼은 받아야 된다라. 안 받으면은 이제 형사처벌 받는다 이겁니다. 적용 제외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동거 친족인만 사용하는 사업. 어떤 건지 아시겠죠? 이제 같이 사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 그러니까 뭐 삼촌 사업장 가서 삼촌이랑 동거 안 해요. 최저임금 받아야 됩니다. 네. 가사 사용인 빠집니다. 가사 사용인 빠지는데 쉽게 말해서 뭐 옛날 말로 하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식모 뭐 이런 거. 이런 노동자들은 이제 빠진다고 하는 건데 엄청난 비판을 많이 받고 있죠. 특히 근데 요즘에는 뭐 그런 앱들 있잖아요. 앱 기반으로 서비스 제공하는 가사 사용이라고 해서 빠질까요? 이건 논란의 여지가 당연히 많이 있죠. 왜냐하면은 그 사람 이게 굉장히 전근대적인 거예요. 가사 사용이 빠진다라고 하는 게 내 집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제 뭐 터치하지 마 이런 식인 건데 이건 어차피 앱에 어떤 고용돼 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서 내 노동을 제공하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적용 받겠죠. 이런 경우에는 선원 뭐 선박의 소유자 이런 거 빠지고 그리고 이제 수습 3개월 이내인 사람 1년 이상 기간 정해서 수습 3개월 이내인 사람은 90% 받습니다. 최저임금에. 단 예외가 있어요. 수습기간 정함과 무관하게 항상 최저임금 적용받는 직종이 있어요. 노동부 장관이 고시란 직종인데 뭐냐면은 단순 노무 종사자는 수습기간이라고 하는 게 없지 않냐. 말이 되냐. 어차피 단순 노무인데 단순 노무에 수습이 뭐가 있냐. 처음부터 최저임금 100% 다 줘라. 그 얘기입니다. 이거는 아주 잘 보셔야 돼요. 네. 건설 현장이나 이런 데서 수습 기간이라고 해서 이제 90%만 주고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다 아시죠? 노동청 고발.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자 분모 봤을 때 다 똑같은데 분모는 이제 뭐 통상임금이랑 비슷한데 그냥 209라고 칠게요. 계산 방식이 뭐 복잡한데 209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빠지는 게 있어요. 최저임금 분자에서 빠지는 거. 최저임금 계산해서 분자에서 빠지는 거는 노동자한테 유리하겠죠. 당연히.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라고 사용자한테 주장을 해서 최저임금에 맞게 줘라라고 우리가 주장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 분자에서 뭔가 빠지는 게 있으면 우리가 받을 게 더 있다는 거잖아요. 유리하겠죠. 네. 분자에서 제외되는 임금은 그래서 이제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어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산입을 하되 다음 각 호의 임금은 제외된다. 제외된다. 노동자한테 유리하다. 노동자한테 유리하다.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임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연장야간 휴일근로수당 빠집니다. 이건 당연히 빠져야죠. 내가 초과근로하고 돈을 받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내 뼈와 내 피를 팔아서 하는 건데 OT 했다고 그 최저임금에 넣는 건 말이 안 되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도 당연히 빠지고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은 빠지는데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은 빠지는데 주휴수당은 포함이 됩니다. 그 월급제로 했을 때. 명칭과 무관하게 위 1일 3에 준하는 거는 이제 빠진다. 그리고 이제 요거가 이제 요 두 가지가 이제 조금 골치 아픈 건데 아까 그 통상임금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정기상여금 이제 1개월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 상여금이라고 하는 게 이제 되게 뭐 연봉의 600%를 뭐 월 6개월에 나눠서 준다. 뭐 2달에 한 번씩.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이제 빠진다. 어떤 공식에 따라서 빠진다. 이제 그 얘기인 겁니다. 명칭과 무관하게 상여금 뭐 비슷하게 뭐 이건 다 예시로 드는 거예요. 장려가급, 뭐 능률수당, 근속수당, 1개월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 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뭐 정근수당 같은 경우에는 빠진다. 근데 다 빠지는 건 아니고 100분의 25만 빠진다. 뭐냐면은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한산액의 100분의 25가 빠진다. 그러니까 그 고시 있잖아요. 그 최저임금 고시 거기서 100분의 25를 넘는 부분만 요 금액 이상인 것만 빠진다. 뒷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복잡해요. 다음은 이제 복리후생 부분도 이제 빠진다라고 하는 건데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되는 임금 그리고 이제 뭐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지급액 중에서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은 빠진다라고 돼 있고 이게 그 부칙이에요. 이게 본조가 아니고 법 부칙인데 부칙인데 이런 식으로 빠지는 범위가 점차 축소가 됩니다. 이게 노동자한테 점점 더 이렇게 불리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연이 갈수록 맞은다. 그러니까 포함이 된다. 이게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면은 통상임금 이제 소송을 하면서 이제 임금에 이제 다 많이 들어오게 됐잖아요. 많은 이상한 각종 수당들이. 근데 이제 그걸 이제 경영계 쪽에서는 그럼 통상임금에 넣으면은 최저임금에도 넣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노동자 쪽에서는 상여금이 2달에 한 번씩, 3달에 한 번씩 지급이 되는 건데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거는 매달 내가 최소한 이 정도 돈을 받아서 생계 유지하라고 하는 건데 왜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주는 것도 최저임금에 넣느냐라고 해서 타협 끝에 결국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빠지는 액수를 이제 점차 줄이는 걸로 이제 이런 식으로 타협을 이제 보게 된 겁니다. 예전에 그래서 말이 많았어요. 앞에 거 다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원래 다 문제만 풀 줄 알면 다 되는 거죠. 최저임금법 위반일까요? 계산 한번 같이 해볼까요? 기본급 170에 이제 연장야간 50에 상여금 이제 1개월 지급분하면 20에 복리후생비 20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최저임금에 이제 분자에 이제 뭐가 산입되느냐? 기본급 들어가죠. 연장야간 휴일 안 들어갑니다. 네, 피땀을 다 바친 거는 안 들어갑니다. 상여금도 어쨌든 2020년 기준으로는 안 들어갑니다. 20만 원에서 아까 보여드린 35만 9천 원 빼면은 마이너스잖아요. 빵원이죠, 빵원. 안 들어갑니다. 복리후생비는 11만 234원만 이제 들어가요. 20만 원에서 이제 8만 9,765원을 뺀 나머지만 들어갑니다. 분모는 이제 209시간으로 해서 이제 다 더해서 나누면은
8,661원으로 이제 아슬아슬하게 8,590원을 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제 이것만 놓고 보면은 아닌 것 같은데, 최저임금법 위반인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택시기사의 경우에 특칙이 있습니다. 택시기사분들 유의해 주시고요. 네. 시급, 1급, 주급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있어요. 월급제는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다른데 뭐가 있냐면은 근로자 쪽, 그러니까 노동자 쪽 사정, 사용자 쪽 정당한 이유로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지 않았으면은 근무하지 않은 부분에 이제 임금은 이제 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최임법에 이제 정해져 있어요. 도급인 연대 책임지는 조항도 있고요. 그러니까 도급인이 그러니까 하청이랑 원청이랑 같이 최저임금을 이제 책임져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도급인이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에 못 미치게 결정한 경우, 이런 경우가 뭐 근데 대부분 도급이 그 건설산업 쪽인데, 건설산업은 이제 통제를 많이 받아서 그런 게 아니고 뭐 어떤 뭐 제조업이나 아니면 뭐 다른 식의 이제 도급할 때 좀 문제가 되겠죠. 건설은 뭐 오히려. 그리고 이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에 특례가 있어요. 말이 어려운데 뭐냐면은 그죠, 취업규칙 그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 그 과반수 동의 이제 받도록 하잖아요. 그 집단적 동의 받도록 하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통상임금에 이제 포함되는 그 임금 많아지면서 그것도 최저임금으로 갖고 와야 된다고 하면서 아까 말하는 그 전기 상여금 같은 거, 어쨌든 이거를 이제 전기 상여금을 예를 들어서 뭐 2달에 한 번 주던 거를 이제 한 달에 한 번 주는 걸로 하면은 이건 어쨌든 최저임금에 포함이 안 되는데, 이거는 이제 최저임금에 포함이 되니까 노동자한테 불리하게 취업규칙이 변경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받는 게 원칙인데 법에다가 그냥 이거를 넣어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총액 변동 없이 이제 매월 지급하는 걸로 취업규칙 변경할 때는 금기법에서 정하고 있는 거에 불구하고 의견 청취만 해도 유효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민주당 정권에서 사실 근로기준법에 대한 예외를 이런 식으로 바꿨기 때문에 앞으로 뭐 더 나쁜 제도가 들어올 때 이런 식으로 특별법에서 얼마든지 예외를 둘 수도 있어요. 아주 심각한 독소 조항이 들어온 겁니다. 정말 나쁜 조항이 들어온 거예요. 물론 이제 뭐 단체 협약을 이제 이런 식으로 개정할 수는 없는 거고, 취업 규칙에서만 상여금 근거를 정하고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단체 협약에서 상여금 근거 정하고 있으면 당연히 단체 협약 개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거죠. 최저임금 아예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정신 신체 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단 그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최저임금법 적용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장이라고 무조건 다 최저임금 안 줘도 돼, 이게 아닙니다. 뭐 그러니까 단순한 노무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도 이제 비장애인이랑 동일하게 노무 제공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최저임금을 주라는 거예요. 뭐 그밖에 최저임금 적용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제 수단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임금 등 미지급한 경우에는 체불임금인 경우는 형사처벌이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돈 빌려주고 돈 뭐 제대로 이제 못 갚았을 때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만 사기죄로 처벌받는데, 임금 같은 경우에는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안 주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이제 다만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 같은 건 산정 방식이 되게 어렵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미지급을 했어도 고의가 잘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형사처벌은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 고의 인정이 되냐? 판결까지 났어요. 통상임금 얼마다라고 판결이 뻔히 났는데도 안 줘. 그런 경우에는 고의가 인정이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바로 노동청 가야죠. 예. 이제 또 뭐가 있냐면은 이제 퇴직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연이자가 이제 연 20% 이자가 이제 세게 붙잖아요. 이제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 이제 제때 안 주면은 형사처벌 받습니다. 14일 퇴직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금품 청산해야 되고 14일이 지나면은 이제 형사처벌 받는다 이제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연 20% 이자가 붙는다. 퇴직할 때 이제 합의서를 써가지고 지급기일을 미루면은 적용 안 돼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퇴직하실 때 합의서 잘 쓰셔야 돼요. 그래서 몇 달이 지나도 예, 형사처벌 안 되고 연 20% 이자 못 받을 수도 있어요. 합의서 잘못 쓰면은 최인법 위반 형사처벌 대상됩니다. 네,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 뭐 재밌고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해도 조금 어려워요. 아마 저 같았으면은 이거 끝까지 과연 다 볼 수 있었을까? 그런 의문도 사실 듭니다. 그래서 아마 스킵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이것만 보시는 분도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시간이 나실 때 그냥 뭐 차 타거나 아니면 뭐 저기 지하철 출퇴근 할 때 이렇게 뭐 두 번, 세 번이라도 들으시면은 기본적인 개념을 잡는 데는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상 이제 이번 강의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